안녕하세요 여러분. 실용주의적 전의 세 번째 영상, 마크 존슨이 이끄는 체험주의적 실용주의를 살펴보겠습니다. 포트남과 함께 로띠는 뒤의 실용주의를 오늘날의 대안적 사유라고 대안적 사유 방법으로 간주했습니다. 뒤의 실용주의가 전통 철학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전통적 사고방식을 치유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로띠에게 뒤의 새로운 사유방식은 반본질주의와 전체론적 관점, 대화주의 및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포트남도 뒤에 중요하게 보는 두 가지 특징의 뒤에 사이의 두 가지 특징을 오류주의면서 반회의주의적 사유라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뒤에 반본질주의와 전체론적 관점, 대화주의 및 민주주의 혹은 다원주의이면서 오류주의고 반회의주의적인 시각에 주목하는 로띠와 포트남의 공통점입니다. 뒤의 실용주의를 수용하여 이 두 로띠와 포트남은 뒤의 실용주의를 수용해서 선험적 내지는 신적 관점을 기반으로 하여 전개되어 온 전통 철학, 서구 철학이죠. 서구 전통 철학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것들을 제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유 방식을 주장하는 거죠. 로띠는 방법론 없는 실용주의라고 말했고, 이 포트남은 초월적 반성적 초월로서의 실용주의라고 있습니다. 반성적 초월로서의 실용주의. 이런 로띠의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두 입장이 갈리는데요. 로띠와 포트남의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서로 화해될 수 없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로띠는 합리성을 거부하는 반면 포트남은 합리성을 옹호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화해될 수 없는 입장이 있죠. 근데 반면에 이 체험주의라는 입장은 로띠의 상대주의적도 벗어나 있고 또 포트남의 어떤 객관적인 입장도 벗어나 있습니다. 가장 뒤와 잘 어울리는 교호 가능한 입장이 체험주의라고 저는 보입니다. 로띠는 뒤의 경험 개념과 경험적 방법 그리고 형이상학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체계 철학처럼 보이기 때문에 토대 철학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 포트남은 뒤의 연속성 개념을 관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나 체험주의는 특히 마크 존슨은 뒤의 경험 개념과 경험적 방법 그리고 과학적 방법 여기에 대한 연속성 개념까지 거의 같이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계속 자기의 미학 그리고 윤리학을 발전시키고 있죠. 뒤의 경험 개념을 받아들이고 연속성 개념을 받아들였어요. 뒤는 경험 개념과 함께 경험적 방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로띠가 우려하는 것과 달리 뒤식의 경험과 경험적 방법을 사용할 때 얻게 되는 중요한 결과는 뒤기도 강조하고 있지만 선택적 강조에 의한 철학적 오류에서 벗어나는 거죠. 이 철학적 오류에서 벗어나는 것은 비트겐슈타인이 치유 철학을 말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택적 강조를 한다는 거죠. 철학자들이 선택을 하는데 몸과 마음 중에서 마음을 더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마음이 혹은 정신이 이성이 진리를 포착할 수 있다고 인식할 수 있다고 선택적으로 강조한다는 거죠. 이 선택적 강조에는 생략과 거부를 수반하는 선택적 강조입니다. 몸은 생략하고 감정도 생략하는 거죠. 그리고 거부하는 입장이 있을 수 있죠. 생략과 거부를 수반하는 선택적 강조는 우리의 정신생활의 핵심입니다. 반성이 일어날 때, 사고가 일어날 때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일어날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다시 말하면 어떤 것을 생략하고 거부하는 것은 우리가 사고할 때에 동반하여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근데 그걸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일어난 선택적 강조는 철학자들의 특별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중요한 건 의도적이라는 거죠. 어떤 것은 감정적인 것을 은폐시키고 이성적인 것, 정신적인 것은 부각시킨 거죠. 전통 철학은 비경험적 방법을 사용하여 그 비경험적 방법은 초월적 방법과 선언적 방법, 어떤 분들은 신비적 방법을 사용해서 철학적 연구를 했다는 겁니다. 인문학적 연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비경험적 탐구의 방법은 철학적 오류를 발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미해결의 개념들, 미해결에 대립된 개념들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면 주체와 객체, 몸, 마음 등과 같은 개념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성과 감정, 여러 가지가 있죠. 이 같은 이유로 뒤는 경험적 방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철학적 탐구가 경험적 방법에 의해 점검되고 전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다음은 두이가 말하는 경험적 방법에 관한 말입니다. 두이의 경험과 자연이라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두이가 말합니다. 나는 이 경험적 방법을 표시적 방법, 지시적 방법이라고 부르겠다고 합니다. 뭔가를 표시하는 거죠. 지시하고. 철학이 반성의 양식이며 종종 포착하기 어렵고 심오한 종류의 양식이라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철학적 활동의 비경험적 방법을 비난하는 것은 철학이 이론화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세련되고 2차적 사물을 1차적 경험 안에 어떤 것을 지시하고 되돌아오게 하는 하나의 길로서 이용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추상적 생각들을 1차적 경험, 우리의 물리적 경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말을 해서 2차적 이 상상력이나 추상적 경험들을 뒤에는 2차적 경험이라고 그러죠. 그 경험을 1차적 경험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처럼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1차적 길로 되돌아오는 길을 이용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경험적 방법이 제기하는 문제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새롭고 풍부한 경험에 결실을 가져다주는 더 많은 연구를 위한 기회들을 제공한다. 그러나 철학에 있어서 비경험적 방법이 제기하는 문제들은 탐구에 장애가 된다는 거죠. 마치 연을 날렸는데 그 연의 줄이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 연은 줄이 끊어지면 더 이상 그 연은 되돌릴 수가 없죠. 저희 원래 있던 땅으로 돌아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2차적 경험이 1차적 경험과 연결되어 있는데 연속되어 있는데 상호작용하고 있는데 그걸 단절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비경험적 방법은 인문학적 탐구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유용하기보다는 오히려 장애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문제라기보다는 수수께끼들이라는 거죠. 1차적 경험의 본래의 재료를 현상적, 단순한 외형 혹은 단순한 인상 혹은 어떤 다른 모욕적인 이름으로 부름으로서만 해결된다는 겁니다. 이 그런 수수께끼들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남아있고 사람들에게 혼동을 가져오는 거죠. 철학적 혼동을 가져오는 거고, 그래서 이처럼 비경험적 문제 방법의 문제는 이론적 선언만 할 뿐, 뭔가를 선언만 할 뿐, 선언에 대한 증명이나 검증 또는 점검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또한 객관적 지시라고 할 수 있는 과학적 원리와 추론이라는 매개를 통해 일상적 경험의 사물들이 연구될 때보다 그 의미를 확장하거나 풍부하게 하는데 상대적으로 취약합니다. 실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굉장히 취약적인 거죠. 이론으로만 있고 러셀 같으면 그렇게 말하겠죠. 종교적인 것은 너무 믿음의 영역이고 과학은 지식의 영역인데 이 중간에 있는 영역을 철학으로 봅니다. 러셀은. 그렇지만 트위는 철학과 과학이 분리되지 않고 연결됐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과학적 추론과 과학적 원리를 매개를 통해 일상적 경험의 사물들이 연구될 때보다 그 의미를 확장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경험적 방법을 할 때. 이러한 기능의 결여, 이런 기능의 결여가 철학의 주제들을 일상적 경험과는 동떨어지는 추상적이고 몸이 건조하게 만든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 삶의 문제 때문에 인문학적 탐구, 철학적 탐구를 하고 있는데 마치 어떤 종교적 영역이나 아니면 신비적, 초월적, 선업적 영역으로 함으로써 일상의 문제와 일상의 경험에 대해서는 어떤 해결책이나 어떤 적용점을 유용한 점을 못 만들어내고 추상적이고 몸이 건조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경험을 넘어선 초월적 방법, 선언적 방법, 신비적 방법을 사용하여 획득한 철학의 결과물은 그것이 그 본성 자체가 비현실적인 것이기 때문에 현실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따라서 초월이나 선언 및 신비적 사유의 산물은 철학적 산물이죠. 인문학적 산물은 우리의 현실 세계의 척도로 사용할 수 없고 나아가 초월 및 선언 신비적 방법에 의해 수행된 인문학이나 철학은 우리를 경험적으로 무책임한 철학, 인문학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는 죽은 자로부터 일어나지 못한다고 화이트헤드는 그렇게 말합니다. 새로운 시대는 죽은 자로부터 일어나지 못한다고 단언하는 화이트헤드에 따르면 우리는 두의 영향력이 지배하는 시대 한가운데에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당시에 그랬다는 거죠. 두 분 다 지금 사부 사람이지 않습니까? 현실이 없는데 그 당시에 두의 영향력이 지배하는 시대 한가운데 살고 있다. 물론 시대 한가운데 살고 있었어도 분석 철학자들이나 그 전 철학자들에게 두이는 물론 러셀에게도 마찬가지고요.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고 그렇게 치밀한 철학자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러셀도 뒤에 대해서 또 윌리엄 제임스에 대해서 써놨고 화이트헤드도 이렇게 써놨습니다. 화이트헤드에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중 하나는 두이의 철학에서 줄곧 퍼부어졌던 반주주주의라는 비난으로부터 이 과정과 실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화이트헤드의 과정과 실제에서 맞죠? 과정과 실제에서 화이트헤드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중 하나는 당시에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두이의 철학에 줄곧 퍼부어져 왔던 반주주의라고 반주주의라는 비난으로부터 이 두이의 실용주의를 구출해내는 것이라고 써놨습니다. 화이트헤드의 이러한 바람은 앞전에 롯디와 퍼트남 그리고 굿맨 이런 분들 살펴본 것처럼 또 특히 지금 마크 존슨에게 살펴본 것처럼 화이트헤드의 이러한 바람은 어느덧 전해가 실패한 이후 분석 철학들 진행해서 마크 존슨, 체험주의 그리고 퍼트남, 롯디 이런 분들의 영향성 속에 있었던 분석 철학 영향 속에 있었던 철학자들이 직접적인 혹은 간접적인 방식으로 뒤로 전해를 수행함으로써 화이트헤드의 말이 실현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마크 존슨, 지금 영상에서 살펴보게 될 마크 존슨은 두이의 경험 개념과 질성 개념을 수용하여서 자신의 미학뿐만 아니라 도덕적 담론을 전개함으로써 실용주의적 전해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즉 특별히 이 몸의 의미라는 책에서 질성 개념 그리고 두이의 경영 개념을 수용하고 있고 존슨은 두이의 주장을 받아들여 미학이 의미와 사고를 심오하게 이해하기 위한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보여줍니다. 이 책에서요. 그래서 기존의 미학, 몸의 미학이죠. 여기선 인간 이해의 미학인데 몸의 의미에서 기존의 미학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존슨은 두이의 안내에 따라 실제적인 자연주의 윤리학을 인간의 도덕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책 인간의 도덕 윤리학과 인지과학이라고 되어 있는 이 책 마크 존슨이 쓰고 있는 이 책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두이의 안내에 따라 실제적인 자연주의 윤리학의 가능성이 도덕적 추론을 주어진 최선의 탐구 방법과 최선의 실험적 절차를 이용해야 하는 문제 해결의 한 형태로 인식하는 데 달려있다고 주장합니다. 존슨이 선도하고 있는 체험주의는 일정 정도 두이의 실용주의와 관계를 맺고 있고 제2세대 인지과학의 최신 연구를 원용하여 확장되고 있습니다. 존슨의 제2세대 인지과학에 원용하고 있는 것 세 가지 태제입니다. 첫 번째, 마음은 본질적으로 신체화되어 있다. 두 번째, 사고는 대부분 무의식적이다. 세 번째, 추상적 개념들은 대체적으로 은유적이다. 이 세 가지 것들이 인지과학의 세 가지의 주요한 발견입니다. 이성의 이러한 측면들에 관한 2000년 이상의 선언적인 철학적 사유는 끝났다고 말합니다. 선언하는 거죠. 이러한 발견 때문에 이 세 가지 발견들 때문에 철학은 결코 다시 옛날과 동일할 수 없을 거라고 이 책 몸의 철학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몸을 강조하는 거죠. 존슨이 선도하고 있는 체험주의는 일정 정도 뒤의 실용주의와 관계하며 방금 읽어드린 것처럼 2세대 인지과학의 최신 연구 세 가지 성과를 원용하여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존슨은 두이의 실용주의를 다음같이 해석합니다. 실용주의 전반을요. 제임스와 두이 같은 실용주의자들은 인간의 마음과 마음의 모든 놀라운 능력과 행위를 실증적으로 책임있고 철학적으로 건전하게 이해하고자 한다면 철학과 경험과학이 서로 협력하고 비판하며 발달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이 책에서요. 신체화된 마음에 대한 실용주의와 인지과학은 첫 번째, 인간 경험과 인지의 풍부함, 깊이, 복잡성에 대한 심오한 비환원주의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환원주의는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고정성 및 최종성과 반대되는 모든 발달에서 동적인 변화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는 진화적 관점을 수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이가 다윈의 진화론을 수용하여서 발생론적 접근 방법을 시도하고 있고요. 그런 것처럼 체험주의도 진화론적 관점 그리고 비환원주의적 관점을 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몸과 마음의 연속성, 두이가 강조했었죠. 경험의 두 원리, 상호작용과 연속성이라 했는데 몸과 마음의 연속성과 연결된 의미의 신체화된 개념. 이 의미의 신체화된 개념이라는 것은 마크 존슨이 좀 더 확장하고 있는 개념이죠. 두이가 이런 개념, 신체화된 마음 개념을 받아들여서 경험 개념을 더 확장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로는 인간의 인지와 창조성은 가치관, 관심, 사회적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문제적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 발생한다는 인식에 따라 특징 지어진다는 거죠. 연속성의 원리 이렇게 말하는 연속성의 원리는 두말할 나위 없이 사고와 사회적 상호작용의 새로운 양상이 경험을 구성하는 유기체와 환경의 상호작용의 증가한 복잡성을 통해 자연스럽게 발생한다는 사실을 특징 짓는다. 마크 존슨도 경험 개념의 연속성과 상호작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용주의자들은 신체화된 인지의 관점을 갖는데 전통적인 모든 형이상학적 인식론적 이원론, 그 이원론이 마음과 몸, 내부, 외부, 주체, 개체, 개념, 지각 대상, 이성, 정서, 혹은 지식, 상상력, 이론과 관행이 비환원적인 존재론적 구분을 특징 짓는 것이 아니라 경험이라는 연속적인 상호작용적 혹은 발생론적, 발현적 과정으로부터 단순한 추상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구분은 절대론적인 존재론적 이분법이 아니라는 거죠. 존슨의 체험주의는 두이처럼 지속적으로 이분법적 사고의 문제를 비판함으로써 큰 테두리에서 객관주의의 상대주의 혹은 객관주의 신화와 주관주의 신화에서 벗어나 제3의 지대를 마련하려고 하는 거죠. 제3의 방식으로 철학을 하는 건데 사실은 일상적인 철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객관주의와 상대주의 혹은 객관주의 신화와 주관주의 신화에서 벗어나 제3의 사유의 길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마크 존슨과 두이의 철학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제2세대 인지과학은 두이 시대에는 없었습니다. 세 가지 태제를 갖고 있었던 제2세대 인지과학, 1세대 인지과학도 있는데요.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두이가 살아있었다고 하면 제2세대 인지과학을 수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의 방법을 철학적 방법과 비경험적 방법, 경험적 방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수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좀 더 자기의 생각들을 좀 더 체계화 시켰겠죠. 체계화란 말보다는 발전시켰겠죠. 마크 존슨은 다양한 경험 과학, 곧 심리학, 언어학, 인류학, 컴퓨터 과학, 그리고 신경과학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인간 마음의 본성을 밝히려는 학제적 탐구인 인지과학의 연구 성과들을 활용합니다. 두이 역시 심리학, 언어학, 인류학 다 이게 수용했죠. 그리고 진화론까지 수용했고,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여러 가지가 통합되는 것처럼 두이 역시 그런 통섭적 사유를 했고, 마크 존슨 역시 그런 통합적 그리고 학제적 연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학제적 연구의 장점은 뭐냐면 마크 존슨으로 말로 하면 경험적으로 책임 있는 철학을 할 수 있는 거죠. 두이 말로 해도 이 우리의 사유가 과학적인 것이 우리의 경험으로부터 발생했고 일상생활에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발생했다는 것, 그리고 이 일상생활이 변화함으로써 정신세계도 변화하고 문화도 변화한다는 거죠. 그런 점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나 초월, 선험, 신비적 사유 탐구의 성과물들은 경험적으로 책임 있다기보다는 좀 무책임하다는 거죠. 제2세대 인지과학의 핵심적 세 가지 주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중요한 발견은 마음이 본질적으로 신체화되어 있고 사고가 대부분 무의식적이며 추상적 개념들은 대부분 운이적이라는 겁니다. 존슨의 이 세 가지 논제를 통해 몸과 마음의 이분법적 사고를 포기할 것, 그리고 인식의 뿌리에 대해 새롭게 이해할 것, 마지막으로는 은유에 대해서 재조명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니체도 은유에 대해서 담대한 시인이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거라고 했고, 또 이제 로트도 은유에 대해서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데이비슨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은유를 체험주의는 애초에 삶으로서 은유라는 체계를 통해서부터 그때부터 철학적 사유가 발생하고 그 다음 그 은유를 이론을 확장시켜서 몸의 철학 그리고 도덕의 인간의 도덕까지, 물론 여기 의미, 상상력, 신체적 근거, 마음속의 몸, 대부분 몸에 관련돼서 이 몸에 관련된 대부분 추상적 사유들은 다 운이적으로 되어 있다고 연구해 놓은 연구서들입니다. 이 제2세대 인지과학 태제 세 가지를 원용하는 이 마크 존슨은 과거 두이도 했을 법한 주장, 곧 2000년 이상의 선험적인 철학적 사상이 끝났으며 철학이 결코 다시 옛날처럼 동일한 것이 될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그래서 몸의 철학을 제안합니다.
마크 존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만약 이러한 경험적 결과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두이처럼요. 마음에 관한 매우 안정된 가정들의 일부에 대해 재고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것은 마음 그리고 마음과 관련된 개념, 이성, 지식, 사고, 의지 등이 탈신체화되어 있다는 생각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신체화된 철학, 즉 몸 안에서의 몸의 철학을 건설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철학은 경험적으로 책임이 있는, 즉 마음에 관해 탐구하는 과학들로부터 비롯되는 수렴적인 경험적 증거에 근거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과 인문학이 분리될 수가 없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많은 전통 철학자들, 물론 그분들도 과학을 추구했어요. 객관적 지식을 추구하면서 과학에서도 확대할 수 없는 객관적 지식을 철학에서 확대하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러셀은 이 무인지대라고 생각했어요. 종교와 과학 중간에 있는 철학, 그리고 그게 무인지대라 생각하고 과학에서 해낼 수 없는 일을 철학에서 해냈고 또 종교에서 해낼 수 없는 일을 철학에서 해내려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철학자들이 그런 시도를 했습니다. 학문의 진보를 이야기했던 베이컨도 그렇고 데카르트 역시 새로운 학문의 토대를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확실성의 탐구. 그리고 칸트, 헤겔 다 그렇게 했었죠. 체험주의 역시 그리고 두이 역시 과학들로부터 비롯되는 수렴적인 경험의 증거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의 철학, 곧 경험적으로 책임 있는 철학을 주장하는 존슨의 체험주의는 경험과 과학적 탐구의 결과를 적극 수용한다는 점에서 두이와 일맥상통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호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죠. 두이의 철학과 겹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존슨은 두이처럼 급진적인 논변을 합니다. 굉장히 더 급진적이고 쾌도난무하게 해명해냅니다. 두이는 조금 존슨에 비하면 이야기꾼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존슨은 굉장히 쾌도난무하게 로띠처럼 쾌도난무한 해명을 통해서 서구의 사변적 철학의 포기와 이성 개념의 변화를 주장합니다. 두이 역시 그랬었죠. 두이가 경험의 중요성을 주장했다면 체험주의를 특징 짓는 핵심적 논제는 우리의 경험에 있어서 몸의 중심성, 두이는 경험의 중요성, 우선성을 말했다고 그러면 체험주의는 몸의 중심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마크 존슨의 체험주의는 과학적 연구 성과들을 근거로 하여 마음이 몸에 의해 형성된 것이며 우리의 경험이 신체적 근거를 갖고 있으며 동시에 그 신체적 근거에 의해 제약된다고 주장합니다. 두이 역시 2차적 경험이 1차적 경험에 의해서 나오고 또 서로 교호 가능하다고 말하고 연속되어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체험주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크 존슨은 과학적 연구 성과들을 근거로 하여 마음이 몸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고 정신이나 이성이 몸에 대해서 형성된 것이며 우리의 경험이 신체적 근거를 갖고 있고 동시에 그 신체적 근거에 의해 제약된다고 주장하는 거죠. 두이가 했던 설명보다 좀 더 구체화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험과 마음이 신체화되어 있다는 체험주의 주장은 오늘날 급속히 증가하는 경험과학적 증거들에 의해 더욱 강력하고 섬세하게 증명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는 거죠. 특히 인지과학은 인간의 마음이 모종의 추상적 실제가 아니라 인간의 생각이 추상적 실제가 아니라 몸의 일부인 두뇌의 활동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특수한 현상이라는 믿음을 중심으로 부인하기 힘든 다양한 경험적 증거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투이 역시 심리학을 통해서 우리의 추상적 사유가 몸과 분리되어 있지 않고 경험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했는데 그러한 주장의 신비성을 좀 현대 과학이 계속해서 인지과학이 증명해주고 있는 거죠. 이런 인지과학과 함께 마음의 본성을 몸과 그 활동에서 찾으려는 이러한 시각의 전환을 가리켜 마크 터너라는 분은 다가오는 시대는 인간의 마음이 발견된 시대로 기억될 것이라고 표명하고 있습니다. 두이가 정신주의적 전통, 서구 전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경험 개념과 지성 개념에 의한 철학의 재구성을 주장했다면 이 마크 존슨이 이끄는 체험주의는 몸의 철학을 건설할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이는 철학의 재구성을 이야기했죠. 도덕의 재구성, 다 모든 걸 재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존슨의 체험주의는 몸의 철학을 건설해서
재구성하려고 하는 거죠. 몸의 철학은 마음에 관한 탐구, 마음에 관해 탐구하는 과학적 주제들로부터 비롯되는 수렴적 경험, 수렴적인 경험의 증거에 근거한 주어진 최선의 경험과 그 지속적인 비판적 연계를 통해 형성되는 철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 재구성되는 철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주어진 최선의 경험과의 지속적인 비판적 연계를 통해 형성되는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새로운 발견을 또 해내면 또 바뀌어가는 거죠. 재구성돼 가는 겁니다. 우리의 사유가 근거 없이 도약하고 비약하지 못하도록 사유의 안정추를 달아주려고 두이 역시 시도하고 있고, 프란스 베이컨도 그렇게 시도하고 있고, 체험주의도 시도하고 있는 거죠. 특히 체험주의는 철학자들이 선험적 가정을 토대로 하는 선험 철학을 포기하고 경험적으로 책임 있는 철학을 하라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피부 바깥으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인 한, 로띠가 말했죠. 우리가 우리 피부 바깥으로 나갈 수 없다고요. 그러한 존재인 한 선험 철학보다는 경험 철학이 우리에게 더 적합할 것입니다. 다음은 존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경험은 지울 수 없는 형이상학적 잉크로 찍힌 유형으로 미리 분류되어 이렇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미학적, 도덕적, 기술적, 예절 문제 등과 같은 차별적 형사들은 주어진 맥락 안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에 관해 우리가 문화적 영향력 속에서 선별한 결과물이라는 걸 말합니다. 이러한 선별은 흔히 특정한 시점에 우리가 가장 큰 관심사를 갖는 것에 상대적입니다. 그것은 사물의 본성 안에 항구적으로 각인된 본질적인 존재론적인 구조가 아니라 우리의 관계와 관심의 상대적인 강조의 문제입니다. 사실 경험의 발달 대부분의 경우가 다중적 차원을 포함하고, 이 다중적 차원을 포함하고 있는 그것은 흔히 불가분하게 묶여 있습니다. 엮여 있는 거죠. 뒤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하나의 기술적 범주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주어진 경험의 풍부함과 법작성 그리고 깊이를 놓치기 쉽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보통 건강 문제라고 부르는 것은 한 경험의 경제적, 분별적, 도덕적, 미학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이해될 수가 없는 거죠. 건강 문제라는 게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험의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강조와 선별적 관심의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두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인식된 어떤 목표나 가치, 관심, 목적과의 관계 속에서 부각되는 것으로서 그 상황의 특정한 성질과 차원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경험은 이 차원들이 뒤얽힌 방식으로 주어지며, 나아가 그것이 사라진 경험, experience as lived in the lived experience입니다. 사라진 경험을 구성한다고 말합니다. 마크 존슨은요. 두이와 달리 로띠는 모든 탐구에서 경험적 방법의 우선성을 주장하는 것을 비판합니다. 그래서 두이의 실용주의를 비판하죠. 형이상학도 비판하고요. 그래서 방법론 없는 실용주의를 주장하는 반면에 로띠의 방법론 없는 실용주의는 경험적 방법의 필요성과 우선성을 강조하는 두이의 실용주의와는 거의 화이될 수 없는 거리를 드러냅니다. 이는 로띠가 두이의 철학적 입장을 강하게 오독함으로써 건설적이고 원리적 측면을 비판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거부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서 로띠와 두이는 화해될 수 없는 입장이 있습니다. 로띠가 우리 실용주의자, 본인이 실용주의라 말하지만 두이와는 화해될 수 없는 입장이 있는 거죠. 그러나 경험적 방법의 방식으로 수행된 체험주의, 로띠와 달리 체험주의는 두이가 주장한 경험적 방법이 여전히 유용하고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때문에 두이의 철학의 원리적인 측면에 대한 로띠의 비판은 그릇되고 무용하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체험주의와 함께요. 로띠는 두이의 경험적 방법을 재검토하거나 수용할 때 자신에게 가해지는 상대주의란 비판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이의 경험적 방법을 재검토하고 수용할 때요. 로띠가 상대주의자이자 비합리주의라고 비판하는 포트남은 과학이 자연이나 실제의 거울은 아니지만 여전히 합리적 규획이라고 간주하기 때문에 두이의 경험 방법을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포트남은 두이의 실용주의를 포함한 실용주의 일반이 자신의 내재적 실존론 관점과 거의 일맥상통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이의 실용주의를 많은 부분 수용 또는 옹호하는 긍정적인 포트남의 측면에도 불구하고 포트남의 내재론은 포트남의 실용주의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런 실용주의는 두이의 실용주의와는 정반대 입장을 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합리성의 옹호를 목표로 하고 마음과 세계가 공동으로
마음과 세계를 구성한다는 포트남의 내재적 실제론이 전체론적 관점, 즉 연속성의 원리를 기반으로 전개되는 두이의 실용주의와는 대립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이는 합리성이나 이성을 옹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성 개념을 쓰고 있는 거죠. 두이는 연속성의 회복을 주장하는 두이는 몸과 마음, 경험과 자연, 마음과 세계를 구분하는 시도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포트남도 몸과 마음을 계속 마음과 세계를 공동으로 마음과 세계를 구성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두이는 그런 것 자체를 거부하고 이분법 자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포트남과는 화해될 수 없는 거죠. 그러한 구분을 하려는 시도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통 철학의 유산물인 이성을 거부하고 지성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합리성을 옹호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포트남과는 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포트남의 실용주의가 두이의 실용주의와 유사하려면 포트남은 마음과 세계를 독립된 실체로 상정함으로써 세계 자체라는 풀 수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내재적 실제론을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로띠와 포트남과 달리 마크 존슨은 이 영상에서 살펴봤던 마크 존슨은 두이의 철학과 큰 충돌이 없어 보입니다. 두이가 시도하려고 했던 미래 철학의 지형도를 마크 존슨 역시 같이 그려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미래 철학에 대한 지형도는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니체와 후기 비트겐슈타인, 멜로 뽕띠 그리고 이 마크 존슨 이 5명의 철학자들이 미래 철학을 이끌어가는 또 새로운 대안적 사유를 제시하는 철학자들로 저는 이렇게 그런 스케치를 해봅니다. 존슨은 철학적 탐구와 초월적 관점이 아니라 경험적 시각을 토대로 하여 수용되어야 한다고 보는 점에서 두이와 같은 자연주의 입장을 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후기 비트겐슈타인, 니체, 멜로 뽕띠를 저는 자연주의자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두이와 마찬가지로 존슨은 모든 정신적 경험이 물리적 경험으로 환원될 수 있다고 믿는 환원주의에 반대합니다. 그렇지만 또 회의주의도 반회의주의죠.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는 반회의주의면서 환원주의를 반대합니다. 한편으로는 과학이 완결한 지식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과학주의 역시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 두이를 과학주의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과학주의는 아닙니다. 과학의 우선성을 두고 있고 검증 가능성 혹은 검증 가능성이 또 분석 철학처럼 되겠습니다. 검증 가능성이 아니고 점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주의는 거부하지만 과학은 받아들입니다. 과학적 방법은요. 두이와 존슨의 철학적 입장은 경험적 탐구 방법을 통해 세계의 일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경험적으로 설득력 있게 해명하는 데 유용한 도구로 작용하며 경험적 방법이 유용한 도구로 작용하며 철학적 열망에 의한 초월적인 주장과 선언을 제약하는 중요한 장치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선택적 강조를 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나아가 경험적 방법을 바탕으로 전개되는 이 두이와 마크 존슨의 관점은 우리에게 시간과 역사로부터 도피하려는 전통 철학자들의 노력을 비판적으로 고찰할 수 있게 해줍니다. 동시에 이 자연주의적 사유는 전통적 사유에서 벗어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유의 길을 열어놓습니다. 이렇게 마크 존슨의 실용주의적 전해 혹은 체험주의적 실용주의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경험으로서 언어라는 주제로 첫 번째 영상에서는 분석 철학과 객관주의 그리고 로띠의 이어진 영상에서는 로띠와 언어의 우연성이라는 주제들로 만나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